자, 오늘 찐경제 김종철의 찐경제 처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바로 이제 국가 경제, 국가 뭐 세수 관련된 부분인데 상반기 세수를 봤더니 40조 가까이 펑크가 났다. 네, 지금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정확히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수가 펑크 난다는 얘기는 이미 올 상반기 올 1분기 때도 그런 얘기가 좀 계속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 정도까지 이게 커질 것이냐. 이게 이제 세수 내지는 이런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정부 쪽 사이드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지난 6월 31일인가 아니 7월 31일자로 해서 올 상반기 이제 6월 말까지의 그 정부 통계가 나왔어요. 상반기 국세 수입. 나중에 이제 표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나옵니다. 저게 이제 총 국세 수입이거든요. 네. 총 국세 수입이 이제 지난해 맨 위에 보시면 총 국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동안에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이죠. 세금. 그게 저 끝으로 가면 그 가운데 6월까지 누계 보면 세모표 해가지고 39.7로 돼 있잖아요. 저 세모표가 보통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뜻합니다. 그 정부의 통계 자료에서 보통 보실 때 네. 마이너스 39.7이니까 39조 7천억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네. 2022년가를 비교하면 218조 3천억에서 올해 상반기 178조 5천억, 39조 7천억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이게 거의 한 40조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전년 비교해서 한 18.2% 가로 열고 18.2라고 써 있잖아요. 새로 18.2%가 줄어든 건데 약 한 40조 정도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많이 금액으로 줄었다. 따지면. 네,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펑크가 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쭉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반 회계 나오고 일반 회계 안에 이제 뭐 내국세 안에 뭐 소득세, 소득세는 우리 일 소득세죠. 개인 우리 뭐 월급 때문에 바로 빠져나가는 그 소득세 네. 있잖아요. 소득세부터 법인세는 이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죠.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이제 우리가 음식 살 때마다 물건 살 때마다 들어가는 부가세, 뭐 개별 소비세, 증권세 이렇게 쭉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세 뭐 이렇게 쭉 종합부동산세 쭉 나옵니다. 이걸 쭉 보시면 가장 많이 줄어든 금액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11.6, 16.8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소득세에서 11조 6천억이 줄었고 법인세, 기업들의 세금이 예. 16조 8천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야에서만 거의 27조, 28조 정도가 세금이 여기가 크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네. 일반 개인들이 내는 국민들로부터 거둔 기본적인 소득세, 네. 소득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인세도 줄었다는 법인세. 얘기는 기업들도 세금을 그만큼 못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줄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줄어지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2분기까지 네.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 대비 거의 90% 이상의 수익 영업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90 자. 말이 90%지 거의 100%면 거의 그냥 네. 반토막이 뭡니까? 거의 배 이상으로 이익이 줄었다는 건데.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 세금, 그러니까 그렇죠. 세수도 세입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게 부가가치세가 4조 5천억이 또 줍니다. 부가가치세. 네, 4조 5천억이 그 전에 비해서 11.2% 줄었다는 거 하니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만큼 부가세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생산, 소비, 특히 우리가 이런- 물건 이런- 사면 부가가치세 그렇죠. 포함이 돼서 다 내야 포함되잖아요. 되니까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득, 법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네. 현재 지금 경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세금에 반영이 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게만 놓고 보더라도 가정 보더라도 너무 빚이 많아요. 쓸 맞죠. 돈이었죠.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일단 없어요. 월급이 들어와도 네. 뭐 일반 생활비 물가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 쓸 돈이 없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덜 거치는 그럼요. 상황일 소비를 수도 줄일 있고. 수밖에 없고 소비를 줄이다 보면 당연히 물건을 덜 사면 당연히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세 이런 것들이 줄일 수밖에 없죠. 법인세도 기업 뭐안 좋고. 그러면 기업,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네. 기업들이 이익도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게 되면 기업도 이익이 줄고 기업이 이익이 줄면 당연히 기업도 마이너스 되면 법인세를 못 내게 세금을 못 내게 죠. 네.
자, 이 세수 펑크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맞아요. 예.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까지 놓고 보면 40조 가까이 세수 펑크가 났다. 상반기에. 네. 하반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세법 개정안이라고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이걸 네.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네. 결혼할 때 맞아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그 돈,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그 돈이 늘어났다. 네. 그 얘기하면서 아니 뭐 있는 집 자식 결혼할 때 맞아요. 뭐 결혼 안 한 사람 뭐냐. 네. 뭐 여러 가지로 그 파생되는 뉴스 또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저출생 대응 저출생 정책이라고 대응 정책. 라고 내놓은 것이 이제 그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녀 장려금 있잖아요. 그게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득 상환금이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린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최대 줄 수 있는 돈을. 그걸 이제 세금으로 소득 상환 다 빼준다는 것이고 네. 연 100만 원 정도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세상 저출생의 해소가 도움이 될까? 꼭 전혀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는 거죠. 자녀 장려금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크지 않다. 아까 뭐 혼인에 그게 대한 어떻게 되는 증여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그 증여 재산 공제 그 부분을 그 혼인 부분을 포함을 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혼인 신고일 전후로 해가지고 2년 이내에 네. 이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혹시 너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기 위해서 돈을 좀 보태주거나 너 전셋집 마련에 좀 돈 한 좀 준다거나 받게 네. 되잖아요. 예. 그 돈에 대한 그 증여세를 안 매긴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금액을 일정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5천만 원 원밖에 안 정도 됐죠. 그렇죠.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뭐 진짜 단 월세 뭐 방 안 되지는 뭐 전셋집 구하기 정말 너무 힘들고 그냥 원룸 하나 뭐 구할까 말까. 근데 이제 지금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1억 원, 1억 원까지 이제 1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정도 거기서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이걸 내년부터 1월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변에 뭐 부모님이 내지는 뭐 내 딸 자식 애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1억 5천까지 돈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증여세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인데 사실 1억 5천이 뭐 누구한테 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 되게 작은 돈일 수도 있고 또 그 1억 5천을 준다고 해서 물론 세금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 혜택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억 5천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가정이 형편이라면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못 주는 분도 되게 많죠. 그렇죠. 네. 말이 그렇지. 물론 부모님이 물론 내 자식 그 결혼 자금에 최소한 뭐 전셋집이라도 전세 값이라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1억 5천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다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내놓은 그런 내용인데 대책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젊은 친구들 예. 살짝 얘기 들어보면 예. 그 정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 정도 마련해 줄 수 있냐고 하면 상당 부분 갸우뚱한 분도 많고 또 이것이 저출생 대응직 쪽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죠. 네. 10년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됐었는데 세금을 안 냈었는데 이거를 1억 5천만 원으로 네, 1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1억 5천이 된 거죠. 네. 1억 5천만 원까지 높이는 거잖아요. 그 양가하면은 뭐 3억까지 괜찮다라는 그렇죠. 건데. 양가하면 3억까지 되고 뭐 네. 그 정도 되면 뭐 최소한 수도권 내지는 뭐 일부 조그만 20평대 정도 수준의 뭐 전세값은 뭐 마련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이 지금 세종 지역에 네. 우리 전국적인 이 출산율 이런 걸 보면 세종 지역에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따져보면 사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도 있고 네. 또 보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잘 돼 있다. 상대적으로 잘 돼 있죠. 아이를 키우기 좀 조건이 좋다. 기반 시설 잘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거기에 좀 착안해가지고 물론 이런 대책도 뭐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그동안
뭐 5천만 원 이게 네. 너무 물가 상승이 못 따라가서 좀 올린 부분도 있다라고 하곤 있지만 이 정책을 내놓기 전에 근본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그다음에 보육도 국가에서 좀 책임져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여기에 기본, 좀 천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고 그게 국가의 예. 역할이고 그게 이제 그 최소한의 복지 차원 내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최소 재정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6월까지 이미 재정이 40조 원 이상 펑크가 난 상태에서 네. 재정도 지금 불안한데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제대로 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복지, 보육, 육아 그다음에 심지어 그런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 심지어 만 1세부터 뭐 4세, 5세 그 우세 그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 영유아된 그런 보육 육아 정책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금 일정 부분 돈을 주긴 합니다만 네. 그 지원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정말로 그거 자체가 어떤 저출생 대책 내지는 저출생을 좀 더 지금 현재 있는 그 낮은 0.78 수준의 그런 수준보다 훨씬 높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 돈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육과 육아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최소한 소득 수준 그리고 그다음 기반 시설 네. 이런 것들이 저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무슨 뭐 그냥 여기서 뭐 세법으로 내지는 세법 잠깐 고쳐가지고 이것이 저출생 대책으로 뭐 혼인 자금 뭐 1억 5천까지 뭐 세금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그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안 하실 분들이 내지는 뭐 결혼 갑자기 막 하겠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혜택을 준다, 1억 5천씩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감세 정책이 되는 거 감세죠. 아니겠습니까? 감세고 감세 정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줄 수 있는 1억 5천까지 줄 수 있는 그 집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예. 뭐 큰 뭐 양극화 일부에 보면 양극화까지 더 뭐 부추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부분도 있고 네. 1억 5천까지 뭐 줄 수 없는 가정이나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그런 세제 혜택 자체가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세금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뭐 청년들의 상실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감세 정책으로 더 네. 세수가 악화될 수 있다. 물론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그 기조 자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감세 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대책 그 세제 개편안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의 그 부자들 네.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의 그 면세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실상 세금을 소득이 안 돼서 면세점이 한 35%예요. 하위 35%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이제 65%가 이제 세금을 내고 어떻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상위 계층 뭐 종부세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종부세부터 부동산세, 그다음에 소득세, 그다음에 기업들의 기본적 법인세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지금 작년 세법 개정 세제 개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어서 한 80조 넘는 이따 제가 그냥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80조 넘는 앞으로 향 5년 동안에 그런 세수 감소 감소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 그게 이게 지금 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추정한 표인데 이게 좀 표가 좀 잘렸네요. 옆에 보면 그 표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작년에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 네. 이게 전체적으로 73조 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73조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희 화면은 보이는군요. 합계 73조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올해 초에 반도체 뭐 세액공제 기업들한테 한 13조 원을 또 한번 깎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을 따지면 한 2조 9천억 정도가 또 감세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 5년까지 2028년 약 6년 정도
그 세수 효과를 나라살 연구소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네. 89조 원이 넘는 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음. 89조 원이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세수 감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럼 약 90조 원이라는 돈이 약 5년에 걸쳐서 덜 거친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줘서 그 많은 상위층에 계신 분, 상위층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생산성을 발휘해서 기업의 어떤 그런 효율성과 생산성, 세금을 깎아준 만큼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고용을 창출하고 이익을 네. 늘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좀 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돼서 거기서 같이 다시 또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을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까지 그동안 해왔던 실질적인 어떤 경제, 그동안 과거에 MB 정부 때 이런 부자 감세를 통해서 나왔던 그 데이터를 보면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면 사실상의 어떤 그런 기업 경쟁력이나 생산성 향상에 쓰는 게 아니라 음. 투자에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사내에 쌓아주고 음. 오히려 사내 유보금은 엄청나게 커지고 네. 부채 비율만 더 떨어뜨려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뭐 물론 뭐 기업 재정적으로 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고용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고용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뭐 실업이나 소비나 이런 걸 확대하는 그런 측면의 기업의 어떤 선순환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그런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이득을 본 사람들은 상위층 대기업 부자들한테만 간 것이고, 그만큼 또 그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펑크나면서 국가 재정이 써야 될 그 많은 국민들에게 써야 될 그런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런 복지 예산 이런 게 줄어들면서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네. 네.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